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랜만에 소설책입니다. 시선으로부터 라는 제목이고요. 2020년에 나왔습니다. 정세랑 씨가 썼습니다. 네,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죠. 정세랑 씨가 이 책에서 짧게 쓴 문장이었는데 이 짧은 말 한마디가 한동안 SNS를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과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이 책은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서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고르게 됐습니다. 미리 밝혀두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정세랑 씨는 1984년생이고요. 문학 그리고 역사 교육학 이렇게 두 가지를 전공했습니다. 2010년에 등단했어요. 단편과 장편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초기에는 장르소설 쪽으로 좀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정세랑 씨는 2013년에 이만큼 가까이라는 작품으로 창비 장편소설상을 받았고요. 2017년에는 피프티 피프이라는 작품으로 한국-일본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 작가의 책을 이번에 처음 읽어보는데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책 내용 쭉 살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겠더라고요. 특히 이 피프티 피플은 지금도 좀 끌립니다. 나중에 읽어보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으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시선은 사람 이름입니다. 심시선이에요. 한국에서 무척 유명한, 무척 강렬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인데 26권의 책을 썼습니다. 원래는 그림을 그렸는데 진로를 바꿔서 글을 쓴 걸로 설정이 돼 있어요. 3명의 남자가 있었고 항상 소문과 분쟁을 몰고 다녔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심 작가의 10주기를 맞아서 그의 가족 12명이 제사를 지내기로 해요. 원래는 제사 안 지내던 집안입니다. 유언이 있었다고 해요. 제사라는 건 사라져야 할 관습이니까 제사 지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유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0주기를 맞이해서 좀 뜻깊은 제사를 한번 지내보기로 가족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와이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와이는 심시선이 젊은 시절 잠시 살았던 곳입니다. 자, 이 책은 가족이 하와이에 도착해서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각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이나 음식을 준비를 해서 제사상에 올리기로 한 거죠.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등장인물들 각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심시선이 예전에 썼던 글들을 조금씩 소개하면서 심시선의 삶에 대한 한 조각 한 조각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거죠. 그 속에는 여자가 경험해야 했던 모멸감에 대한 기억의 조각이 등장하고요. 또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할 때 느끼게 되는 역겨움에 대해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어둡기만 한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한데 모계사회 모습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심시선은 가무장인 셈이고요. 시선으로부터 시작된 모계의 혈통이 3대째 이어지는 거죠. 이 책에 등장하는 남자들 상당히 수능적입니다. 물론 나쁜 놈이 하나 있긴 해요. 가학적인 인간으로 묘사되는 한 남자, 마티아스 마워. 심시선의 첫 번째 남자죠. 이 남자를 빼고 가족 구성원 중에 못된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살짝 바보 같고 착하고 살짝 무능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딸이 둘 있고, 근데 그 아들 셋째인데 하나뿐인 아들을 향해서 심시선은 셋째요? 걔가 무슨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를 하죠. 또 남편들에 대해서 남편들이랑 무슨 대화를 해요? 라고 심시선은 일갈합니다. 이야기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남자는 세상을 여자처럼 볼 줄 모른다 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건 친구들이랑 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남편은 그저 안전한 섹스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게 심시선의 생각인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 집안의 남자들은 그냥 뭐 항시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받아 넘겨요. 심시선이 죽고 나선 가족을 진두지휘하는 권한이 큰딸에게 넘어가게 되죠. 완전한 가무장 구조인 거죠. 정리하자면 이 책에 나오는 남자들은 가학적인 못된 놈이거나 아니면 살짝 멍청한 착한 놈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세랑 작가가 작정하고 남자를 엿먹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자는 이 책을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힘든 시기를 거쳐온 여성들을 위해서 바치는 소설이다 보니까 그 고난에 사실상 일조했던 남자의 이 소설 내 위치는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자살은 가해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50년대 하와이로 가야 돼요. 심시선은 당시에 사진 신부로 하와이에 이민을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던 중에 여행을 와 있던 독일 화가 마티아스 마우어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죠. 마티아스 마우어는 독일에서 상당히 유명한 화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우어는 심시선이 그린 그림을 또 우연히 보게 돼요. 심시선이 영수증 뒷면에다가 심심풀이로 개를 한 마리 그려놔요. 멍멍이 개가 아니고 갑각류 개를 그려놨는데, 이걸 보고 나서 마우어는 심시선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또 심시선은 이 교육의 기회라는 말에 끌립니다. 그래서 독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은 그냥 수집품일 뿐이었습니다. 마우어가 여행 수집품처럼 나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보기에 심시선은 신비해 보이는 동양 여자이고 게다가 그림을 그릴 줄 안다, 수집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도 마오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살았던 전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까 마오는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화 나이프를 심시선에게 집어 던져서 상처를 입힌다든지 이런 식인 거죠. 또 심시선의 누드화를 그려놓고는 제목을 My Small Perky Hawaiian Tits 이렇게 달아요. 나의 작고 생기발랄한 하와이안 젖꼭지 이렇게 되죠. 그냥 기분 나쁘죠, 듣기만 해도. 자, 정리하자면 심시선은 독일 마오의 집에서 자벽부로, 때로는 조수로, 그리고 아주 가끔은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지 않은 날에는 분풀이 대상이었던 거죠. 자, 그런 존재였던 심시선이 어느 날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요제프 리인데 독일 남자고 심시선의 첫 번째 결혼 상대죠. 이 남자를 만나서 집을 나가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죠. 그리고 첫 아이를 임신합니다. 이 소식이 또 마오에게 전달되죠. 그리고는 마오가 자살을 합니다. 유서를 남기는데요. 당시 상황을 심시선은 이렇게 회고를 해요. 잠시 읽어볼게요. 마오는 사랑했기에 나의 배신을 견딜 수 없었다고 썼고, 그럼에도 그림과 집과 모든 재산을 내 앞으로 남겼으므로 나는 온 유럽의 증오를 받아내야 했다. 재능 있는 화가를 파멸로 몰아넣은 아시아 마녀가 되었다. 네, 이후에 심시선의 집에는 오물이 버려졌고요. 밤에는 창문을 향해서 돌이 날아왔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겠죠. 이 대목에서 심시선은 말합니다.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
그가 죽이고 싶었던 것은 그 자신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도 나의 행복, 나의 예술, 나의 사랑이었던 게 분명하다.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네, 이 말을 이런 맥락에서 했구나 싶어요. 이런 형태의 가해는 반박할 수도 없고 또 방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맞아야 됩니다. 아프기만 한 게 아니고 매우 억울하죠. 자신의 목숨을 이용해서 타인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구나 싶어요.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네, 이게 정말 맞는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소설에서 심시선은 독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을 한국 땅에서 살죠. 하지만 웃긴 건 심시선은 한국에서도 여전히 마티어스 마오의 여인으로 취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났고 다른 남자를 둘이나 더 만났어요. 심시선은 마티어스 마오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편한 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문제는 마티어스 마오와 심시선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이 재가공을 할 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대부분의 경우 남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시선이 아니라 마티어스 마오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심시선은 나쁜 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소설 속에서만 그런 건 또 아니죠. 사실은 우리네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특히 이 소설 시선으로부터가 예술계 내에서의 발생하는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소설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맥락에서 김명순과 나혜석을 언급을 하죠. 김명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식 등단한 여성 작가입니다. 그런데 문단 내에서 김명숙에 대한 온갖 오해와 억측, 유언비어가 난무했죠. 결국 일본에서 사망합니다. 그 오해와 억측, 유언비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우리도 잘 아는 동료 작가였습니다. 김동인이었죠. 사람들은 김동인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김명순을 천하의 요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인물 나혜석은 서양 화가이고 작가이자 조각가이고 페미니스트이자 언론인이고 사회운동가였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가 쓴 이혼 고백장, 이건 지금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그리고 정조 유린 고발장, 이건 현대판 미투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다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조선 근대화 과정에서 신여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나혜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아주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여성입니다. 나혜석은 정신병을 앓고 노숙을 하다가 길에서 사망하죠. 자, 이 책의 저자 정세랑은 이 두 신여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혹독한 지난 세기를 누볐던 여성 예술가가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일가를 이루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고 싶었다. 네, 김명순이나 나혜석 같은 사람이 버티고 살아남아서 가족을 구성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상의 결과물이 바로 심시선이었다라는 거죠. 근대 신여성들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던 거 맞습니다. 그들에게 바치는 헌정 작품이 바로 시선으로부터라는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은 힘들기 마련인 것 같아요. 후세에 가서야 평가를 받게 되죠.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잊혀져 버리기도 합니다. 시선은 말해요. 내가 걸어온 길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잠시 읽어볼게요. 나 다음 사람이 또 나처럼 화살을 맞고 싸움에 휘말리고 끝없이 오해받을 걸 생각하면 아득하지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여성의 사회적 발언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더 평등해지지 않을까,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네, 모든 사람에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한국 소설은 페미니즘과 퀴어 이 두 가지가 주도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걸 반영하는 소설 속에서 페미니즘과 퀴어가 등장하는 건 당연하겠죠. 시선으로부터 네, 참 세련되게 페미니즘을 잘 이야기한 소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